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내내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경남 산천 지역도 그렇고 또 경기도 가평에 또 엊그제인가요? 큰 비가 와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특히 여성분들이 장화, 이 레인부츠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들 신고 특히 비 오는 날 이용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때 이런 장화, 레인부츠를 신게 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면 발이 빠지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장화, 이 레인부츠 신지 않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끈 있는 운동화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주춤하는 사이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3,2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눈치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3,200선을 재돌파했다가 또 이내 3,18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와 또 물가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지수는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된 시점이라 실적에 따라 주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수는 횡보하더라도 호실적을 내면서 경쟁력을 입증해낸 기업들에게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건은 실거래, 실적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관세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한미 간 협상에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는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협상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물가 지표에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죠.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세 경계감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가 다수 주춤했다면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랠리를 보였죠. 지난주 가상자산 대표격인 비트코인이요,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는 알트코인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같은 대표 알트코인들은 지난주에만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올리는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하원이 지정한 크립토 위크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개를 미 하원에서 모두 다뤘는데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가 있고요. 또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막는 반 CBDC법, 이렇게 3가지가 되겠는데요. 법안 하나하나가 시장의 기초를 또 만들고 미래 가상자산 시장의 이정표가 될 만한 굵직한 법안들이어서 3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예상대로 3개 법안 모두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와 열망이 가상자산의 매수세로 나타나면서 가격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비트코인 불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12만 달러 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 기관 투자자 유입도 늘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가상자산 가격들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래는 이달 안에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그 일정은 당초보다는 좀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의 방향성과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당내 의견 조율과 또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나만 못 담은 거 아닌가,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조급함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꼭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눠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집중 후에 무너진 문화재입니다. 네,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 피해가 정말 큰데요. 그 가운데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이 어제 기준으로 8건에 달합니다. 이틀 만에 3건이 더 늘어났는데요. 사적 3건, 보물 2건, 또 그리고 국보, 명승, 등록문화유산도 각각 1건씩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건, 전남 2건, 경북과 경남도 각각 1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을 꼽자면요, 경남 산청의 보물인 산천 율곡사 대웅전입니다. 이 율곡사 대웅전은요, 930년 신라 경순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대웅전 벽체와 주변 건물이 파손됐고요. 내부까지 흙더미가 밀려들면서 사찰 관계자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긴급 아천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 전남 보성과 순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성의 등록문화유산 안규용 박재현 가옥은요, 안채 뒤 석축이 무너져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고요. 명승인 조계산 송강사 서남사 일원은 진입로가 10m 넘게 흙이 흘러내려 안전띠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최근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피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으면 침수되는데요. 이번 폭우로 57m까지 오르면서 완전히 수몰된 건 2023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사연댐은 수위 조절 기능이 없는 자연형 원류댐이라서 지금은 물 빠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더 오면 침수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국가유산청은 현재 피해 지역 통제를 강화하고요. 지자체와 함께 긴급 복구 및 2차 피해 방지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건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 복구 활동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자연재해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내 차량 침수됐다면입니다. 네, 이 소식 역시 집중호우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 차량이 침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수된 차량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 하나 있죠. 절대 시동을 거시면 안 돼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이 물이 빠진 뒤에도 바로 정비소로 옮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타이어 절반 이상 침수되거나 엔진룸까지 물이 찼다면 전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덜하더라도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연료를 2번 이상 교환하고요. 배선 커넥터는 세척 후 윤활 처리까지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또 경유차는 DPF라고 이 매연 저간 장치가 있는데 이곳의 점검이 필수입니다. 침수 시에는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이 DPF 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대 교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렇죠.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보기엔 말랐어도 전문가 점검 전에는 절대로 충전하시면 안 되고요. 고전압 배터리나 케이블을 직접 만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기차는 구조상 감전 위험은 낮지만 전기 계통에 물이 들어가면 합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입니다. 이런 자연재해, 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난 후에는 중고차 시장이 꽤 바빠집니다. 이 침수차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중고차를 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 이력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량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이 보험 처리된 침수 차량은 확인 가능한데요. 보험 미가입이거나 아니면 자비로 수리한 차량은 이력이 남지 않아서 마치 무사고 차량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직접 볼 때는 하부나 바닥에 녹이나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또 퓨즈박스의 부식 여부나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물때나 진흙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창문 틈이나 바닥 매트 아래 오염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피해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 사항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진료 기록 걱정 끝입니다. 걱정이 끝났다는 건 진료 기록에 관련해서 또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오늘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 보관 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문 닫은 병원의 진료 기록도요, 안전하게 보관되고 환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개설자가 진료 기록을 직접 보관하며 환자 요청에 일일이 응해야 했고요. 또 연락이 안 돼 기록을 못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보관소가 보관하더라도 전자 기록은 열람이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큰 불편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서비스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병원이 문을 닫을 때는요, 진료 기록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이 전자 기록 시스템에서 곧바로 국가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고요. 환자는 진료 기록 발급 포털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로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력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잠시 숨 고를 새도 없이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지난밤에 서울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더위를 만드는 건데요.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대구 등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때문에 곳곳에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과 광주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대기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국에 5에서 60mm, 많게는 80mm까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전국 내륙에, 주 중반에는 중부와 경북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는데요. 제주 해안에도 강한 너울이 밀려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자,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살펴보시죠. 그렇죠,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블랙박스에 얽힌 사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처럼 지켜왔지만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게 됐고 사고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거 좀 봐. 이거 당신 아니야?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갑자기 왜 나와? 아니 뭐 차량, 저 실루엣, 잘생긴 얼굴. 뭐 영 나오면 당신이잖아. 그때 그 자기 사고 났을 때 찍힌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같은데? 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너튜브한테 제보했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그렇지. 아니 근데 이 너튜버는 아닌데 나는 이 사람한테 영상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머머. 아니 알고 보니 한 너튜브 채널에서 제 사고를 보도하면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을 한 건데요.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고 영상이 나오니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지태 씨 되시죠? 아, 네. 제가 장집택입니다만. 아니 저 얼마 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 채널에 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아니 이거 누구 허락받고 올리신 겁니까? 저는 그쪽한테 이 사고 영상 방송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엄연한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 모자이크도 예쁘게 다 이렇게 해드리고 또 차량 번호판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가려드렸잖아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드렸는데 이 초상권 침해라니 이게 말씀드리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저 말고 다른 유튜버한테 이 사고 관련해서 뭐 제보하신 거 뭐 이런 거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감수하시고 그러셔야죠, 이런 거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쪽한테 제 블랙박스 써도 된다 이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제 영상을 막 함부로 써놓고 저한테 지금 되레 역적 내시는 겁니까? 아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좀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이거는 법대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너튜버는 블랙박스 영상은 저작권이 없다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게는 아직도 그때 사고 영상이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데요. 제 사고 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한 너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안 했었네. 그렇죠. 요즘 뭐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방송이나 너튜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꽁트를 보니까 오늘 사연자 역시 자신의 사고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이 돼서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40대 A씨가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사고를 겪게 되고요.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튜브에 본인의 사고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온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A씨가 그 해당 유튜버에게 내가 내 이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 아니면 방송에 동의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이 어떤 건가 봤더니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사고 영상을 모아서 그 사고 장면을 방송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A씨는 이렇게 내가 동의한 바 없이 영상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사연이 시작된 겁니다. 네, 요즘 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많이 우리도 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뒤에 분쟁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저작권이 있느냐 네.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O, 없다고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고요. 저작권 있죠. 아니 일단 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잖아요. 그럼 이 블랙박스 소유권 누구예요? 나잖아. 그죠. 이 블랙박스 소유권은 나야 나. 그러니까 차량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작권인지 초상권인지 뭐 저는 그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분명한 건 요새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로 화질이 좋냐면 땀구멍까지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죠. 워낙에 자세히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나의 모든 것들이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저작권인지 뭐 초상권인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게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된다는 건 저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저는 반대입니다. X.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아, 사용한 네, 줄 너튜버잖아요. 아. 그 CCTV랑 블랙박스랑 이거는 그 기계가 그냥 찍는 거잖아요. 저작권이라 그러려면은 저작물이어야 돼요.
저작물? 저작물 뭔가 이렇게 뭔가 콘텐츠가 뭐, 있어야 이렇게 된다, 뭐 이거. 만들고 막 뭐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차 앞에 달아놓거나 아니면 어디 뭐 전봇대 붙어 있는 카메라 이게 약간 저작을 했다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확실하게 몰라. 세 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답은요? 일단은 X. X. 아니 없다는 오일 얘기냐? 수도 있고 X. 그래요? 일단은 X라고 두 분 다 저작권이 없다고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장진택 기자님 분석이 거의 정확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작권에 역시. 한정해서 놓고 보자면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CCTV는 기계적으로 그냥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 녹화가 된 겁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려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는 창작물을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쭉 녹화해 둔 것만으로는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녹화된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영상 저작물로 보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찍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영상 저작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TV라든가 TV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영상 저작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인간의 감정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찍는 건 어떨지 이런 구도는 어떨지 나의 노력이 투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의 투영 없이 단순하게 그냥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같은 거는 저작물로서 어떤 가치를 갖진 않지만 이게 또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장진택 기자님이 너튜브 촬영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CCTV를 활용한 영상은 맞지만 거기에는 기자님만의 어떤 촬영 기법이나 그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때는 그 영상은 또 저작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고 영상이 찍혔다면 사고 당사자가 아니야. 그걸 목격한 지나가는 사람이 어머 사고 났나 봐. 막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잡혔어.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엄연한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네.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왜 X 어느 경우엔 O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CCTV 자체에는 쉽게 얘기하면 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영상에는 사진도 마찬가지고 혼이 들어가야 돼요. 그 창작물로서의 어떤. 근데 그거를 2차적으로 편집을 내 혼을 넣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CCTV 영상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상권 침해는 이 저작물과는 결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얼굴이 동의 없이 CCTV에 찍혀서 일파만파 퍼진다? 그거는 사실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CCTV뿐만 아니라 CCTV는 고정형이잖아요. 이동형 같은 이 저장 장치나 아니면은 촬영 장치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촬영 장소 같은 것도 뭐 여자 탈의실에서 뭐 막 찍어가지고 CCTV 달아가지고 도난 방지 목적에서 내가 달았다. 그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돼. 사우나에서 막 이런 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CCTV 영상을 가지고 퍼뜨리는 거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는 조금 달리 충분히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얼마 전까지 그 뭐 AI로 만든 뭐 지브리풍 뭐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것 좀 유행했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그 애니메이션의 그 그림 스타일 이거를 따라한 거구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나 화풍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를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한국 드라마 성공 공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생의 비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누군가 또 불륜 좀 들어가줘야 돼요. 소재의 그런 정형성이 있는데 그런 소재를 담고 있는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뭐든지 다 출생의 비밀 소재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서로 카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표현이나 대사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거 맞거든요. 부숴버릴 거야. 이런 거는 그 대사,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는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여러 사례들, 소송까지 가고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소송전으로 난타전을 벌였던 사례들이 있어요. 네. 왜 유명 이 미국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 넣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탁 점프하면서 뛰어오르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있는데 네네네. 이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로고화한 겁니다. 아, 왼쪽에 보시는 건 사진 작품이고 조던,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것을 상표화해서 브랜드화한 그 이미지인데요. 이 점프맨 로고를 놓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대로 사진 작가가 소송을 걸었는데 결론은 이것은 영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저작물로서 침해한 건 아니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엄연히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본 거죠. 또 다른 유명한 사례도 있는데 이제 유리병 안에 해파리가 들어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그림이나 조각 작품들 굉장히 유명한 네,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 조각 작품을 두고 이후에 또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때도 사실 이건 저작권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하. 이 해파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모습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 지브리 풍 그림 같은 경우에도 화풍 자체가 어떤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AI가 그 그림을 모방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그 지브리 그림을 합습한 건데 그 학습 과정에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딱 침해다 아니다 가르기는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엄청 어렵네요. 이게 블랙박스다, CCTV다, 또 AI 영상까지 우리 일상에 그냥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그냥 일상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싶고 기술의 진보를 법이 사실 잘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법의 제정도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참교육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런 사회적인 못난이들에게 우리가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약간 속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 중에 아우 정말 이런 장면은 우리도 정말 참교육이라는 걸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장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게임에서 성희롱한 10대 참교육 가능할까요? 먼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란 말 아시죠? 인생이 얼마나 쓴지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 이 인생의 쓰디쓴 실전을 꼭 알게 해주고픈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아, 이틀 딱 오늘도 출사 체크했네. 아, 맨날 발리면서 왜 들어오지? 패배가 취미신가? 어휴, 저게 진짜. 아니야, 어른이 내가 참아야지. 어린애 상대해봤자 나만 손해다. 아유, 정말. 무시하네? 혹시 쫄? 근데 알았어? 왜 어린애한테 지고 막 쪽팔려? 아이, 창피한 줄은 아나 보지? 아, 이게 진짜 이거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어? 아, 어쩔 TV 저쩔 TV 하나도 겁 안 나죠? 어머. 열받죠? 화나죠? 아, 정 열받으면 그냥 고소해 보시든가. 어우, 정말. 이 아이와의 악연은 한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팀전으로 진행되던 게임에서 그 아이와의 게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마디 충고를 던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채팅 테러를 받게 된 저는 결국 그 아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우, 어른이 말이야 치사하게 진짜. 아니, 게임하던 도중에 화가 나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진짜 이렇게 고소하면 어떡해요. 그러게 인생은 실전이란 말 몰라? 반성은 못할 망정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어디 호적에 빨간 줄 긋고도 멀쩡한지 한번 보자. 아, 인터넷에서 화가 나서 몇 마디 한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아, 두고 봐요. 곧 혐의 없음으로 나는 그냥 풀려나게 될 거니까. 아우, 정말 짜증나 진짜. 이 어린 친구는요 아직도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이 금방 풀려날 거라며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이라지만 낯뜨고 올 정도의 욕설과 조롱을 한 이 아이에게 법적인 책임으로 참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라든지 채팅으로 돈 없는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네. 일단 자세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죠.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한 인기 온라인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A군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그 게임이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팀원으로 있었던 이 20대 B씨가 자신의 플레이를 이래저래 지적을 했더니 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이 B씨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성적으로 모욕한 이른바 패드립을 이 A씨가 하게 됩니다. 웬일이야. 그러니 이 B씨가 성희롱 멈춰달라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네. 오히려 이 A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듣기 싫으면 통매음 걸어봐라. 이 통매음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소송을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B씨가 그 혐의로 재판을 걸고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근데 A 본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내가 화가 나서 분풀이한 것뿐인데 내가 그렇다고 성적 욕망을 뭐 채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인터넷에서 서로 뭐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 보니 맞아요. 뭐 상대방에게 막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벌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통매음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매체라는 게 결국 문자 메시지라던가 전화라던가 우리처럼 게임상에서 때로는 SNS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던져놓는 경우 이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욕설을 한다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대면했을 땐 절대 하지 못할 말인데 네. 어찌 보자면은 컴퓨터 그 스크린 뒤에 숨어서 거리낌 없이 말 그대로 배설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처벌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그 사연에서는 이 통매음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이 실제 처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벌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적인 그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줄 그런 목적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면 가능한데 네. 실제 제가 맡았었던 사연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냥 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그 해변에서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방송국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분은 이 비키니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방송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에 올려서 거기에 딴 인터뷰한 것처럼. 진짜 뭐 저도 생전 진짜 처음 보는 그런 어떤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진짜 어떤 그런 성적인 비하의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굉장히 심한 수위의 댓글들도 있었고 이제 뭐 조금 그거보다 덜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싹 다 제가 모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통신 매체 음란 그걸로 제가 고소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도 있어요. 왜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성적 수치심을 그 성적 의도를 만족시키려고 상대방한테 수치심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통매음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네. 사연에서는 이게 소송까지 갔는데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어요? 우리 사연을 보면 단순히 처음에는 좀 감정 싸움, 말 싸움에서 시작돼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이요 실제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오. 거기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까지 했어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해 보인다는 취지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통매음으로써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어떤 이수 프로그램 이수라던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붙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뒤집어졌구나. 네, 이와 관련된 이 실제적으로 대화 이 내용을 보자면은 네. 이 메시지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을 하려는 그런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모르고 나눈 대화라는 점.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격적인 메시지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보낸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아서요. 대법원에서는 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수치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무죄고 어떤 경우는 유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부터 네.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성적인 목적, 이것도 결국에는 범죄니까 고의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전화나 인터넷 등의 어떤 통신 매체를 이용을 했는가. 세 번째는 음란한 말이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수치심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표현을 가지고도 A 씨는 굉장히 맞아, 큰 맞아. 수치심을 그게- 느낄 수도 있고 B 씨는 에이 뭐 이거 뭐 이건가 보다 막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을 주관적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반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가를 네. 판단으로 그 상황에 똑같이 놓여졌을 때 일반인을 기준으로 수치심을 판단을 하는 거고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는 진짜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 표현은 그냥- 진짜 성적인 표현이에요. 막 어머니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니까. 아니었다. 근데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표현만 본다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의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막 어머니를 끌고 들어온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데 저는 진짜로 성적인 어떤 목적은 하나도 없이 비난을 그냥- 하고자 하는 최고의 방식이 어머니를 어머니 끌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거는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비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생각나는 가장 극랄하고 악랄한 방식인 상대방의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거다라고 하는 욕이다. 거지 나는 전혀 성적인 목적은 없었는데 라고 하면은 통매음죄는 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 우리 사건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통매음에 한해서는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가족을 끌어들여서 그건 아니죠.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어머니는 안 돼. 했는데 아버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 아버지도 안 돼. 무죄가 그럼. 무죄가 난다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가족을 끌어들였을 때 항상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발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면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맞아요. 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일단 보자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누군가를 법원에서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끌어들이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나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끌어들인 게 더 나쁘게 느껴지고 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그렇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비난을 한 경우보다는 무죄 비율이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누구인가, 직접 대화를 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걸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느냐,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 이런 유죄 비율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서로 소송 걸고 난리 나서 보니까 네. 두 사람 다 같은 성이었던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싸운 거고요. 경우에 따라 여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맞아. 온라인상이니까 지금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고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영향은 일부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미성년자일 때 유죄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통계를 보더라도요.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통매음이 적용되는 비율을 보면 유죄로 선고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네. 누구든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성적인 목적,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통매음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경향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과 글이라는 거는 한 번 나가면 걷어들이기 힘들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페이퍼에 써서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 네. 디지털 흔적이라는 게 다 남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떠돌다가 이 사람이 결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찾아서 오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무죄가 났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사례별로 다 다르다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통매음이라는 게 모욕죄랑 뭐가 다른 건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될 수도 있고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각각 별개의 법문의 어떤 구성 요건에 모두 다 해당하면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그 설명에 앞서서 저 한 개만 딱 그 구분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네. 그 생각이 난 건데 그 댓글을 다는 그 나쁜 사람이 막 열을 받아 이 표정으로 열받았네요. 막 성적인 비하 표현을 담아요. 그럼 그건 통매음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음탕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달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표정이 또 녹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더라도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 이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모욕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 그 발언이 퍼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범죄 통매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1대1, 그 속칭 우리 막 DM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이렉트 메시지. 그렇게 그 방식으로 절대 퍼질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통매함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욕죄나 그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고 뭐 고소가 없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걸 당한 사람이 나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형벌권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데 통매음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성범죄이다 보니까 각종 부수적인 뭐 신상 공개라든지 아니면 취업 제한이라든지 그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중범죄인 성범죄이니까 꼭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나는 예전에 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두 사람이 올렸는데 네. 술을 먹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문장이 거칠어. 근데 한 사람은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 그 와중에 잘 썼어. 술을 먹고 썼는데 논리가 청연해. 그래서 이거 작정하고 썼다. 그래서 그 사람만 처벌받았던 적이 있어요. 문장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은 술 먹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주인공은요. 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좀 지나쳐서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미혼 우리 새끼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저는 39살 된 딸을 둔 엄마예요. 우리 딸은 엄마가 봤을 때는 물론 예쁘고 날씬하고 뭐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객관적으로도 사람들이 예쁘고 똑똑하다고 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총명했어요. 물론 딸 자랑하면 엄마 팔불출인데 총명하고 남들 거의 정말 리드하는 그런 유의 아이예요. 제가 저랬어요. 뭐 일을 해도 정말 지가 맡은 일에는 거의 최선을 다해서 뭐 끝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머리 등에서도 하려고 생각. 분해 회전도 빠르대요. 굉장히 근데 잘하는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엄마를 딸이 잘못 만났는지 이게 결혼 안 한다네요. 그냥 뭐 어쩌다가 결혼해야지 하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나는 내 생각에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키워보면서 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남들 하는 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에 이바지한다 생각하고 아이도 낳고 네가 키우면서 그래야만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 마음도 아이 낳아야 아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가임기는 지나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때라는 걸 난 안 놓쳤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딸 자랑하러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다르죠? 않는 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였어요. 수림 씨도 영상 보면서 나도 저때 이렇게 하셨는데 결혼 늦게 한다고 한 소리 들으셨던 말. 아,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저는 35에 결혼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늦게 늦은 거 하시네. 아니에요.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었죠. 근데 그 김삼순 보면 드라마 김삼순. 예. 근데 거기에도 30이었거든요. 근데 맞아. 뭐 올드미스니 골드미스니 가면서 굉장히 노처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늦게 결혼하면 제일 속상한 사람이 부모거든요. 특히나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이쁘고 총명하고 똑똑한 딸인데 빨리 왜 안 가느냐, 홍기 놓치면 큰일 난다,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또 이런 부딪히게 되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도 이제 뭐 홍기가 차오면은 맞아요. 이제 뭐 사귀는 사람이 있냐, 뭐 장가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누구는 뭐 옆집에 누구는 뭐 애가 벌써 둘이래더라. 뭐 그래, 이런 맞아. 얘기도 좀 많이 엄마들이 꼭 듣죠. 그래요. 그리고 제 뭐 친구들도 보면은 뭐 30 초반에는 뭐 좀 이러다가 이제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조금 바뀌어요. 뭐 약간 체념한 상태에서 맞아. 뭐 가긴 갈 거냐? 뭐 갈 생각은 있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러다가 거기서 또 지나면은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안 가. 뭐 이런 의심까지도 받아요. 진짜.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것도 좀 남자들도 골치 아픈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그래서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명절 때 그 큰 집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너 네. 뭐 취직은 했니?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또 뭐 애는 애는 이게 3종 세트라면서. 그렇죠. 뭐 저희 집에도 뭐 한 명 있어요. 뭐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저희 언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부모님은 아예 말씀도 안 꺼내시고요. 저한테만 이제 언니는 뭐 생각이 있다니 뭐 이렇게 직접 돌려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결혼을 재촉하시는 걸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숙제가 안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모들은 요즘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 안 가고 있다.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구조가 20세기에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야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으로 사람은 태어나 제때에 결혼하고 제때에 아이 낳고 제때에 그 역할을 해야 그 사회에 건강하고 그리고 문제없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행복 공식이기도 해요. 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사회가 흐르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은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고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혹은 시선의 의식, 곧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옛날에는 일명 쪽짓거나 머리 상투투는 일명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거리 안에 있어야 안정성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뭐 혼인기간이 잘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일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대 중반으로 갔다, 20대 후반으로 갔다, 30대 초반으로 갔다. 지금은 40 넘어갑니다. 맞아, 그렇게 맞아. 우리가 결혼 연령도 결혼 연령이지만 가임기라는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이때 지나고 나면 아이를 못 갖는 것 아닌가. 그 이어지는 프로세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염려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전생에 대한 고민이 내 자식
자식이 나에게 주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제일 먼저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구나. 옆집도 그 옆집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이 살아온 궤적을 그대로 밟아갔죠. 네. 그냥 학원 마치고 나면 취직하는 거고 취직해서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 키워가면서 또 늙어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세대들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 안 하면 외롭다, 혼자는 뭐 쓸쓸하다, 혼자 늙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요즘은 진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망쳐진다, 난 더 힘들어진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을 정도. 맞아. 김숙 봐봐요. 송은이, 이영자 언니, 최하정 다 지금 막 혼자서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행복해. 캠핑하고 혼자 나 캠핑하는 게 재밌어 언니 막 이러시면서 너무 혼자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의 행복이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나 맞아요. 느끼는 행복감이.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집값. 결혼하면 집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자리도 좀 번듯해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알바하고 뭐 계약직 뭐 이런 거 하면서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뭐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서 꾸역꾸역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적극적 비혼 이런 경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뭐 미루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꼽은 게 네. 결혼 자금이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리고 출산 양육 부담, 고용 불안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현실과 가치관의 변화가 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연도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은근히 결혼을 재촉하시고 딸은 결혼 얘기하면 그 짜증내고 화내고 그쵸. 이러잖아요. 그래요. 이 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청년들의 그 3대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3대 반응인데요. 그 첫 번째가 남들 가잖니 이거 힘들어하는 거. 맞아. 두 번째 국가의 이바지 너무 싫어하고요. 세 번째 제때 해야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라 그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사실 예민한 지점도 있지만 우리 조금 전에 박수림 씨나 우리 장진태 기자님께서도 정말 이 시점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의 삶과 딸의 삶은 다르고요. 아버지의 삶과 또 아들의 삶은 좀 다르긴 합니다. 불안은 이해가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남들 가는데 안 가면 근데 이건 다른 사람 시선에 의해서 살던 시대의 이야기고 요즘 MZ들은 내 시선에서 삽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이바지 누가요?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국가의 맞아요. 이바지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또 한 가지 제때 요즘은 딸기도 사시사철 나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도 50대 넘어서 낳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옛날 저희 성장할 때 민혜경 씨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네. 그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말씀 그대로 부모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마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이가 이젠 크다 못해 늙어가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살짝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슬쩍슬쩍 새치염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요즘 청년들은 불안도 물론 높지만 자존도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오히려 이러면
마치 사춘기 때 했던 것처럼 반발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똑똑한 아이들, 영리한 아이들, 또 현명하게 잘 큰 아이들은 어쩌면 본인 고민이 부모 고민보다 더 클 수 있다. 맞아.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재촉하기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혹은 이들이 어느 시점에 입을 뗄지에 대해서 살포시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건 감정 충돌을 갖는다고 해서 오히려 사이만 나빠지지 결혼이 재촉되거나 빨라지는 건 맞아. 아닙니다. 네. 이거는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사실 보니까 단순히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그 우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도 첫째를 36에 낳았고 둘째 39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너무 좋은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좀 더 일찍 할 걸. 이런 생각이 딱 들긴 어차피 할 들어요. 거였다면. 내 몸이 힘들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갱년기랑 우리 아이 사춘기랑 딱 붙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면 20대 때 낳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야 40 넘어서도 애 낳아 이러지만 그건 남들 얘기고 본인이 40 넘어서 애를 낳긴 낳죠.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 애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체력도 딸리고 그 힘들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본인 당사자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그 어머님 사연 들으면서 네. 이 저희 그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났어요. 남들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요 멘트. 요게 좀 기억에 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그 약간 공식처럼 행복 공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결혼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게 이제 인생의 기본 경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세대신데 그 틀에서 이제 자기 자녀가 벗어나니까 그게 좀 불안해지고 뭐 이러시는 심리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아이만 결혼을 안 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주변에서는 이미 막 며느리 뭐 자랑하고 뭐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막 재롱 뭐 이거 뭐 이런데 이제 자기는 손자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 약간 평가받는다는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약간 요런 평가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대화로 푼다고 그 딸 또는 아들을 앉혀놓고 너 왜 결혼하니? 이거 진짜 안 돼요. 아니 이러다가는 더 갈등의 폭이 깊어진단 안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이렇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냅둬야 됩니다. 맞아. 이거 바늘 허리매어 못 쓰고요. 저희 이제 상담하다 보면 현장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냅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 꺼냈다가 가족 내에 갈등만 커지고 사실 남은 생에 부모를 보지 않겠다 선언한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이 성장에서 이미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그들의 삶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아이가 또 성장했는데 심지어 나이 들어 늙어가는데 결혼을 안 한다? 저 같으면 차라리 결혼 비용으로 보험과 연금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너에게 뭐 증여가 없다, 유산이 없다 이런 협박을 할 게 아니고요. 네. 그들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째, 우리 아이들이 혹여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예기 불안이 너무 커서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면 전 오히려 이들이 자기의 삶을 평탄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권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교양으로라도 상담 받아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신의 삶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내가 불안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지 밝게 보는지
그 가운데 본인이 자기 인생을 앞으로 밝혀나갈 등불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애에 대한 조망도 하고 네. 동시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등불이 몇 개인가를 좀 살펴봐서 자기 삶의 등불 숨겨놓은 게 있다면 이걸 새롭게 꺼내서 새로운 등을 또 새로운 길을 밝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통을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어떤 모종의 결과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대신 저 같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넌 어떻게 해도 잘 살 거야. 넌 어떤 상황에도 잘해낼 거야. 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엄마는 너를 믿어. 그래요. 아버지는 너를 믿어. 너는 모든 상황에서도 넌 잘해내고 잘 살아갈 사람이니 난 걱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너무 힘드시면 상담 받으러 오시고요. 상담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 무슨 영화 한 장면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자기 사소한 말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 속 어머님이 짐작하시기에 이 따님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짐작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좀 집안 사정이 어려워요. 집안 제가 사정. 아닌 게 아니라 강남에서 그냥 뭐 옷가게도 크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아, 폐업을 했구나. 이게 적게 됐어요. 그 이후로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빚 갚고 하느라고 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빚을 지지는 않았는데 주식을 하면서 에휴. 왕창 대출 일어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10억을 날렸는데 너무 크다, X가. 그 이후로도 아유. 거의 한 4억, 4, 5억 정도가 빚이 있어요. 사실은 지가 그 실패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좀 소위 말하면 돈을 날렸지만 남아있는 지금 현재의 빚은 거의 제 엄마 책임이에요. 제가 투자를 잘못하고 사실은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에요. 그 빚을 우리 딸이 갚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결혼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다면 천천히 갚고 얼른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따님이 지금 갚고 있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돈 벌어서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타깝고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 저희들 봤을 때는 저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총명한데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결혼 안 하는 건가 했다가 두 번째 영상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일부러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그렇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결혼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네. 그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네. 네, 그리고 빚이 이게 크다, 한두 푼이 많아. 아니잖아요. 네. 이거 다 갚으려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 나 그냥 결혼할 거야. 그럴 네. 수도 없고 맞아요. 뭐 이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고 걱정이 더 큰 건데요. 실제로 이 따님이 부모님 사업 실패와 뭐 여러 가지 빚을 갚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그게 저는 커 보입니다. 지금 이 따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좌절 그 경험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굉장히 크게 무너졌고 재기 의지를 지금 물론 갖고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일단 갚아야 될 현실적인 빚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4에서 5억 거기다가 이전에 또 주식으로 또 진 빚 제가 지금 총 빚이 아마 제가 어머니가 이 따님의 총 빚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어머니의 빚의 일부도 지금 따님이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이거 좀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 빚 갚고 있지만 결혼도 해라. 이거 어렵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맞아요. 이 딸은 네. 내가 결혼하는 순간 빚을 진 채로 배우자에게 부담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지금 뭐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그 결혼이 성사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결혼도 하라는 얘기를 누군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머니 빚을 갚고 있잖아요. 어머니 속상한 마음 있지만 딸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결혼하는 얘기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딸에게 결혼하라고 재촉하시면 안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빚도 갚고 있잖아요. 맞아. 반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못하는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 그게 빚도 많이 요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무게도 일부 또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머니의 심정은 제가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 지나면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때 같습니다. 네. 아니 요즘 세대들은 결혼할 때 건강 기록하고 통장 잔고까지 서로 그럼요. 간에 확인을 오픈하고,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따님도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하죠.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래서 결혼해서 새 살림 꾸려서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속마음은 그거 하잖아. 내가 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것도 그걸 자녀가 대신 갖고 있다는 그 사실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그 마음을 결혼했으면 좋겠다. 일로 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빚이 어느 정도 딸이 좀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은 네. 뭐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무력감이 들 아, 정도의 그쵸. 수준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그렇죠, 있겠어.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건 어머님이거든요. 지금 어머님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이세요? 어머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신이 움직여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머니 지금은 그냥 전적으로 딸을 믿고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딸이 저는 굉장히 유능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빚을 고민하지만 이 여인은 그전에 그 이상의 것을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도 저는 잘 이겨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딸이 이런저런 면으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은 지금 생존 앞에 서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 있으신 거 있을 거고 따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솔루션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어머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딸 들어오면 맛있는 밥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딸이 약간 기운 없다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정도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딸에게 그 이상의 요청을 하시기보다 그 옆에 그냥 머물러 계셔 주시고 아이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신에 지금 따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면 고개 끄덕여 주시고 그렇죠. 들어주시는 정도 얘기를 그 상황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삼가해야 될 말은 뭡니까? 너 직접적인 말은 좀 삼가해야 돼. 결혼 왜 안 하니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서 지금은 딸을 지탱해 주셔야 돼요. 네. 밀고 나가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탱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애 건강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거든 힘들지 엄마가 미안한 부분이 있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면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밖에 나오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합니다. 어제를 기해 중부의 장마도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습한 공기의 기온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벌써부터 서울의 기온은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들어와서 더위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대구 등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때문에 곳곳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1도, 강릉과 광주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대기로 인해서 소나기도 지납니다. 전국 대부분 5에서 60mm, 많게는 80mm까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전국에, 주 중반에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팬덤 기반의 트로트 투표 플랫폼 앱 트로픽에서 7월 17일부터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행복한 아침 출연자가 선정이 됩니다. 네, 투표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저희 행복한 아침 스타 초대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첨 후 선정을 통해 방청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해에서 Save next channel A